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김수현 평전 마지막 읽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읽을 부분은요. 가지고 있는 책의 373페이지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 제목은 피아노와 시금치로 되어 있습니다. 60년대 중엽에 이르면서 가게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김연경의 지칠 줄 모르는 생활력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지만 시인의 원고료, 가로열고 번역료도 그의 상당한 보탬이 되어 주었다. 김연경은 장롱을 사들이고 책장을 사들이고 책상, 의자, 화장대를 사들였다. 그녀는 세간을 사들이는데 재미를 붙인 듯 했다. 텔레비전과 피아노를 산다고 했을 적에는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그것만은 사들이지 말라고 사정했다. 그러나 그것을 저지하는데 그는 성공할 수 없었다. 욕심이란 고무풍선과 같았다. 텔레비전과 피아노를 사들이고 나면 텔레비전과 피아노에 어울리게 가게 도구들을 바꾸어야 했으며 그 방에 사는 사람들의 치장도 바꾸어야 했으며 돈도 그만큼 호주머니에 담아야 했다.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다시 읽겠습니다.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끌고 왔다. 김수현은 여전히 광목저고리에 바지를 입고 시금치들이 퍼렇게 자라는 밭둑을 돌아다녔지만 집안은 보이게 안 보이게 바뀌어갔다. 화장대가 바뀌니 화장품도 메이커가 있는 것으로 바뀌고 장판이 꽃무늬가 있는 비닐로 바뀌고 수저와 젓가락도 바뀌었다. 집안의 이 같은 변화는 수영의 메모에도 나타났다. 요즘 그는 일기를 쓰는 대신 주로 담뱃값에 메모를 했다. 담뱃값에는 사상만을 적는 것이 아니고 잡지사나 출판사에 보낼 원고, 매수, 마감 날짜, 원고료, 사야 할 책 이름, 아이들의 학비, 내야 될 날짜와 액수, 전화번호, 약, 이름, 외상술값 등등 자질구레한 것들이 가득했다. 그의 삶의 축소폰이라 할 수 있었다. 메모를 적은 담뱃값도 처음에는 백양에서 아리랑으로, 파고다로, 필기도구도 펜에서 만년필로, 볼펜으로, 메모에도 마침내 욕심이 등장했다. 욕심. 슬퍼하되 상처를 입지 말고, 즐거워하되 음탕에 흐르지 말고, 마음의 여유는 육신의 여유다. 욕심을 제거하려는 연습은 긍정의 연습이다. 김수현은 욕심을 달래고 욕심과는 거리를 없애보려고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펴기도 했다. 우리 집에는 올 겨울에 처음으로 마루에 난로를 놓았고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조선 바지를 해 입었고 조그만 통에 커피도 한 병 마련해 놓고 있다. 이만한 여유를 부끄럽게 여기는 부정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나의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모순의 고민을 시간에 대한 해석으로 해결해 보는 것도 순간이나마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여유가 고민으로 생각되는 것은 우리들의 이것을 고정된 사실로 보기 때문이다. 이것을 흘러가는 순간에서 포착할 때 이것은 고민이 아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보면 모순은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 모순은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변모시킨다. 모순은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장난이고 시간 장난일 뿐 사실이 아니다. 욕심은 실제로 나를 태우는 그릇됨이다. 그리하여 김수영은 어느 날 술을 빌어 그의 의식의 변화를 강요하는 그놈의 욕심을 산산조각 내버리려고 도끼를 들고 안방으로 쳐들어갔다. 그는 피아노를 부수어 버리려고 했다. 김연경이 찢어지는 소리로 사람 살려 외쳤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다. 밤이었지만 김수영은 어디 숨어들 만한 곳이 없었다. 이번에는 김수영이 어쩔 줄 몰라 어둠 속에서 발을 굴렸다. 또 어떤 날은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거지가 되겠다 고 소리소리 질렀다. 잠을 자고 있던 경희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아빠, 나는 거지 안 될래. 거지 싫어. 나는 거지 안 될 거야. 하며 엉엉 울었다. 김수영은 당황했다. 물론 그의 거지는
경희의 거지가 아니었다. 그의 거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얻으려는 구도에 속한 것이었고 일종의 사회적인 연대감에 속한 것이었다. 그의 대표적인 시론의 하나인 반시론에도 썼듯이 거지가 안 되고는 청소부의 심정도 행인들의 표정도 밑바닥까지 꿰뚫어 볼 수 없다. 해방공원에서부터 오늘까지 김수영은 글을 썼고 그 글로써 사회와 싸우고 사회를 사랑하려 했다. 하지만 그 싸움과 사랑은 일면에서는 자기 만족에 급급한 것이 아니었던가? 나는 나를 사회에 한 번이라도 내던져 본 적이 있었던가? 사회에 나를 던지려면 먼저 나를 버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는 누더기를 걸치고 집을 떠나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김수영의 거지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경희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었다. 그는 아들에게 그래,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거지가 되어서는 안 되지. 경희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달랬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난장을 친 다음 날은 김수영은 그가 도끼로 부숴버리겠다고 소리소리 치던 책상 앞에 앉아 시를 쓰거나 번역을 더욱 열심히 했다. 쓰던 글이 완료되면 아내를 불러 정서하게 했다. 글이 한 장이든 수십 장이든 관계치 않았다. 밥을 짓다가도 김수영이 여보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녀는 밥솥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야 했다. 책상 위에 종이에 쓰여진 것이 시일 경우에는 안도의 숨이 절로 나왔다. 시는 이내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짧다고 만심해서는 안 된다. 콤마 하나 맞춤법 하나 또박또박 틀리지 않게 써나가야 했다. 그러지 않고 대충대충 끝낼 생각으로 임하다가는 그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드디어는 빽 소리가 터지고 원고지가 날아가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김연경은 아무리 바쁘고 밥솥에 구멍이 뚫어지더라도 거기엔 신경이 없이 작품에 열중하는 포즈를 취한다. 그런 포즈로 그녀는 김수영의 모든 작품을 거의 다 정서했다. 작품 정서를 끝내고 나면 김연경은 김수영에게 작품 원고를 넘겨야 한다. 김수영은 한자 한자 씹어 먹듯이 읽는다. 시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않는지를 김연경은 이내 안다. 마음에 안 들 경우 김수영의 입에서는 욕과 불평이 튀어나오고 들 경우 숨소리가 쥐 죽은 듯 가라앉았다가 서서히 녹아져 나중에는 다시 읽겠습니다. 서서히 높아져 나중에는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는 소리처럼 변한다. 그런 날은 예외 없이 시내로 나가 신동문을 찾거나 유정에게 전화를 건다. 또 어떤 날은 광화문이나 종로 거리를 무한정 걷는다. 그날도 마음에 드는 시를 쓰고 났던지 김수영은 종로 2가에서 3가로 팔을 내저으며 가고 있었다. 9일간 골목을 지나갈 때쯤이었다. 해방 직후부터 친교가 두터웠던 김종문이 억센 손으로 김수영의 어깨를 잡았다. 어이 시인 어디 가는 게야? 동대문으로. 용무가 뭐야? 가는 게지 뭐. 그렇다면 나랑 가지. 김종문은 김수영의 손을 끌고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정오가 조금 지난 무렵이어서인지 욕탕에는 사람이 없었다. 두 사람은 곧장 탕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때를 적당히 물에 불린 다음에 탕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근대화의 찌꺼기를 씻어내 버리겠다는 듯 힘껏 때를 밀어냈는데 허연 때가 어떻게나 많이 김수영의 몸에서 밀려나왔던지 김종문은 어이 시인 언제 목욕한 거야? 하고 물었다. 김수영은 작년 겨울쯤 했다가 다시 그 기억도 아슴푸레하다는 듯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그들은 2시간 이상 명동 시절 이야기, 시사 이야기, 우주개발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유레카로 이야기가 옮겨갔다. 유레카는 알았다는 또는 발견했다는 뜻을 가진 영어로 그 어원을 히라버의 헤우리카에 두고 있다. 당시 이헤론 왕은 아르케미데스에게 자신의 왕관을 주며 순금 여부를 감정하라고 명했다. 아르키메데스는 순금의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다가 어느 날 목욕탕으로 들어가던 순간 탕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헤우리카 외쳐댔다. 금과 은은 무게가 다르므로 금관을 탕 속에 담글 때 넘치는 물의 양에 따라 순금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는 원리를 알아낸 것이다. 그날 김수영과 김종문은 아르키메데스의 헤우리카를 연발하면서 희낙낙거리다가 목욕탕에서 나와 냉면에 소주를 곁들이면서도 유레카를 연발했다. 유레카. 때가 벗겨지면 속살이 나오더군. 유레카.
속살이 나오면 우리는 못 참지. 못 참으면 생산적이 되지. 생산적이 되면 괴롭고 오 괴로운 자들이여. 오 고독의 평온이여. 오 자유여. 오 시여. 그날 두 사람은 유레카를 수십 번도 더 연발했다. 그 무렵 김수영은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돌아다니고 싶은 흔적을 여러 곳에 남기고 있다. 아마도 서울을 벗어난다는 것은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을 터이고 허위로부터 책들로부터 말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었을 터이다. 그런 벗어남에의 갈증을 강릉에 사는 누이가 풀어주었다. 적당히 사회적 안정을 누리고 산 듯한 둘째 누이 수연은 오빠가 최근 신문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기 때문인지 혈육의 정 때문인지 언니와 함께 꼭 한번 다녀가라고 소식을 전해왔다. 김수영은 모처럼 양복을 다려입고 중종을모를 쓰고 열차를 타고 강릉으로 떠났다. 강릉역에 내린 그들 부부는 누이 부부가 준비해둔 차를 타고 경포대를 거쳐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해안도로를 달렸다. 그들은 소나무 숲을 지나 모래사장을 걸었다. 모래는 유난히 굵었고 먼 수평선으로부터 파도가 밀려와 포마를 일으켰다. 누이의 머리칼과 치맛가락이 바람에 사정없이 날렸다. 김수영은 누이의 머리칼을 보며 뒤따라 걸었다. 저녁에는 호텔 라운지에서 양식을 먹고 도리스 위스키를 마셨다. 모든 것이 싱싱했고 넉넉했다. 바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결혼을 하고 10년이 되는 매제의 얼굴에도 넉넉함이 흘렀다. 결혼식 때는 마른 편에 속했는데 이제는 배에 살이 붙고 볼이 두툼했으며 말씨에도 여유가 있었다. 그날 김수영 부부와 누이 부부는 상당히 오랫동안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수영은 문학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고 매제는 강릉 이야기를 했다. 누이와 김연경은 호호호 웃으며 듣는 편에 속했다. 함경도 태생인 매제는 함경도와 강원도 사투리가 혼합된 강릉 특유의 굴곡이 심한 말씨로 강릉의 세태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섞어 넣었다. 이야기 솜씨가 있었다. 장자다운 데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여야만 했다. 그날 매제는 산으로 바다로 식당으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물같이 돈을 쓰고 환대했다. 서울의 때가 껍질까지 벗겨지는 기분이었다. 밤에는 누이의 집으로 갔다. 세 아이들이 와서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인사를 했다. 첫째는 훈이, 둘째는 영희, 셋째는 송이. 영희는 슈만의 피아노곡을 쳤고 송이는 고이야 고이야 하면서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때를 썼다. 고이는 코카콜라의 송이식 발음이었다. 승이식 발음이었다. 이름이 승이네요. 제가 송이라고 했나요? 승이는 3살이었다. 김수영은 승이가 고이야 고이야 할 때마다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울에 돌아서도 김수영은 한동안 마루를 어기적 어기적 돌아다니는 승이의 작고 귀여운 모습이 눈에 어른거려 고이야 고이야 혼자 되뇌이곤 했다. 승이의 모습만이 어른거린 것이 아니었다. 영희의 얌전한 모습도 훈이의 늠름한 모습도 어른거렸다. 그리고 강릉의 바다와 하늘, 소나무, 새, 배, 명태들도 어른거렸다. 김수영은 강릉에 대한 인상이 깊었던지 신구문화사에 가자 신동문더러 강릉에 한번 가자고, 강릉에 가서 명태 장수를 하자고, 동해바다에서 잡아올린 명태를 파는 일이 원고지에 시를 쓰는 일보다 얼마나 시적이냐고 늘어놓았다. 실제로 김수영은 강릉에 가서 명태 장수를 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말하는 가운데서 그런 기분이 더욱 간절히 솟아오르는 모양이었다. 김수영은 또 신동문에게 강남에 가서 복덕방을 하자고도 했다. 집이란 신의 거처에 속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집을 사고 판다는 것은 신성업에 속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최근에 읽은 하이데거의 오두막과 강남의 집들을 혼합시켰다. 그런 혼합물이라면 번역일이나 출판 편집일보다 분명 나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중절모를 눌러쓰고 밭은 기침을 하면서 집을 사고 팔러 몰려다니는 돈 많은 여편네들의 눈퉁이를 간간히 후려치기라도 하자는 것이었다. 명태장수보다 복덕방이 신동문의 관심을 끌었다. 복덕방이란 동경이나 뉴욕 같은 곳에서는 이미 인기 직종이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오게 되어 있으며 집이 부족하므로 집값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김수영과 둘이서라면 심심치 않게 집을 사고 팔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 양반의 사고는 자유스럽고 저돌적인 것이 특징일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인간인지 며칠 전 절실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밤에 술이 취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운전수가 귀청이 터지게 유행가를 틀어놓고 있더래요. 참다 못해 앞으로 나가 이봐 운전수 라디오 좀 꺼 하고 냅다 소리를 질렀대요. 이 차 안에는 당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다. 당신 혼자 좋아한다고 이렇게 크게 틀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지 않느냐. 시내버스가 서울 시민들에게 없어서 안 될 필수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비스업이 아니냐. 당신이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야 할 판인데 우리가 당신 기분을 맞춰야 되느냐. 그러니까 운전수가 노래를 싫어하는 것은 손님뿐이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좋아한다고 뻔뻔스럽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현실을 똑똑히 보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차내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려 술을 마셨으면 좋게 삭힐 일이지 무슨 개지랄이냐는 비난의 눈초리들이더래요. 그런 유행가를 지겨워하지도 않고 그런 횡포를 지적하는 사람을 오히려 안 잊고하는 그 순응주의가 무서워지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야 그 순응주의에서 벗어나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는 시민정신이 길러질 것인지 한심스러워 술이 싹 깨더래요. 아마도 김수영은 그 거리를 어머니에게도 형제간에도 친구들에게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한 예로 그 무렵 김수영은 들어라 양키들아를 쓴 라이트 밀스를 열렬히 찬양하고 다녔는데 다른 사람들은 라이트 밀스를 읽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김수영 혼자 앞으로 나갔죠. 나하고도 그런 거리가 있었다고 봐야 할 거예요. 외롭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우리 딸과 경희를 결혼시키자고 하더니 그 뒤로는 술 취할 적이면 신사돈 했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신동문의 김수영에 대한 사랑과 이해는 듣는 이를 감동케 한다. 하지만 그 사랑도 미국의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된다. 조선일보 지상을 통해 김수영과 이여령의 논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는 김수영과 이여령의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그런 데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중간적 태도를 취한다. 김수영이 때때로 이여령은 맹꽁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부자유라든가 불안은 애비 같은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에요. 38선이라든가 516 같은 것이에요. 라고 했으나 신동문은 가타부타 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소원해진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새벽 잡지에서 일할 때부터 오늘까지 이여령은 그의 좋은 친구였다. 신동문은 그런 이여령을 몰아세우고 싶지 않았다. 신동문의 증언에서 엿볼 수 있듯이 김수영은 점점 외로워져 갔고 그 외로움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어느 때나 다름없이 시내로 나와서 여러 친구들을 만났고 친구들과 술잔을 나누었으나 문학인은 그의 문학을 통해 사회에 발언할 수밖에 없으며 그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문학적 성과를 높여야 하면 물론 문학적 그룹을 형성해서 쿼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다. 쿼터리를 가져야 사회에 대한 발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김수영의 마음이 시내로 나올 적마다 찾아다니는 친구들에게서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뜻했다. 그 점이 신동문을 염려했고 김수영도 그래서 더 자주 친구들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창작가 비평이 창간된 것은 그 즈음이었다. 개간인 이 잡지는 문학 속에서 문학을 보아온 이전의 문학자와는 다르게 사회 속에서 문학을 보려 하는 것 같았다. 그 점이 김수영의 마음에 들었으며 편집진도 필진도 전부 30대 전후라는 것이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적어도 그곳에는 김동리나 서정주, 청록파의 내음이 없었다. 여러 면에서 이여령이 주도했던 개간 한국문학과도 구별되었다. 한국문학이 김춘수, 김수영, 박경리, 이범선, 이여령, 유종호 등이 동인으로 참여하여 동인들의 작품만 싣는 순수 문학지였다면 창작가 비평은 젊은 세대에게 문이 열려 있음 물론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발언을 강화하고 있었다. 그런 창작가 비평에서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다. 시나 평론 중에 어느 것도 좋으니 한 편 써달라는 것이었다. 문예영화 붐에 대하여 라는 영화 시평을 써보냈다.
석 달 뒤 또 같은 내용의 청탁이 왔다. 이번에는 참여시의 정리라는 평론을 써보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김수영은 백낙천과 몇 사람의 편집진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의외로 젊고 건강했으며 유연했다. 특히 백낙천에게서는 유연한 면이 두드러져 보였다. 부도 유용하게 쓰이면 저렇게 인간적이 될 수 있구나 생각되었다. 김수영은 원고 쓰는 선을 넘어 시 청탁에도 조언했다. 김광섭과 김현승이 중요한 시인들이니 시를 받아 시를 하고 했다. 또 새로운 시인을 뽑는데도 관여했다. 김지하의 황토를 비롯한 6편의 시가 연무웅의 손을 거쳐 그의 손으로 들어갔다. 황토를 시를 하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황토 같은 시를 왜 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없이 무슨 개간지를 내겠다는 거예요 하고 분통을 터뜨렸을 김수영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하게 자유를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의 한 작품을 발표한다는 것과 한 잡지가 작품을 발표한다는 것은 달랐다. 창작가 비평은 폐간되어서 안 된다. 폐간되어서는 안 된다. 생존해야 한다. 이만한 의식을 가진 잡지가 우리 문단에 태어났다는 것은 뜻밖의 행운이라고 해야 한다. 김수영은 백낙천과 연무웅에게 황토의 제목을 바꿔 발표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예전에 김연경이 잠꼬대를 읽고 나서 발표해도 되겠느냐고 했던 것과 엇비슷한 말이었다. 창작가 비평에서 적절하게 관여하게 되면서 김수영은 다시 읽겠습니다. 창작가 비평에 적절하게 관여하게 되면서 김수영은 문단 친구들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졌다. 물론 그 거리는 창작가 비평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그보다 신문과 잡지에 쓰는 월평 때문이었다. 월평이란 친구보다 적을 만드는 결코 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는데 그 말은 전곡을 찌른 것이었다. 월평을 쓰면서 김수영은 다른 여러 시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항의를 받았다. 전봉고는 정면으로 도전장을 보냈다. 김수영은 사상계 시월평에 난해 시의 장막이란 제목으로 그달의 시들을 평한 끄트머리에 전봉곤의 시에 대한 메모, 괄호열고 당시에는 시 아래 메모를 흔히 덧붙였다를 비판했는데 이를 보고 전봉곤이 사기론이라는 제목으로 대받아치고 나왔다. 김수영도 문맥을 모르는 시인들이라고 그에 대응했다. 김수영은 전봉곤의 사기론의 어떤 부분들이 문맥도 대먹지 않았는가를 낱낱이 밝혔다. 지면을 통한 것은 아니었지만 젊은 평론가 김형과도 상당한 갈등을 보인 적이 있었다. 김수영은 조선일보 시월평을 박두진, 김형과 반년간 담당한 적이 있었다. 세 사람은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 각자가 뽑아온 시들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이는 형식이었는데 김수영과 김현은 번번이 충돌했다. 김수영이 A가 좋다 하면 김현은 아니다 했고 김현이 B가 좋다 하면 김수영이 아니다 했다. 어느 날은 싸우다 못해 김현 씨는 조동일이 범한 과오를 반대쪽에서 범하고 있어요 하고 소리쳤다. 김수영은 더 이상 시월평에 손을 대고 싶지 않았다. 시월평은 실속을 거둘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시단에서는 김수영이 남을 때려 유명해지는 권투 선수이기라도 하는 듯이 비난이 쏟아졌다. 저 친구 6.25 때 어디 있었지? 하는 소리도 들렸다. 시어 침을 뱉어라. 60년대 한국 문단에서 벌어진 논쟁 가운데 문단의 시선을 집중시켰으며 뜨겁게 불을 지폈던 것은 김수영과 이여령의 문학의 사회참여 논쟁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논쟁은 1968년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조선일보 지상을 통해 5회에 걸쳐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논쟁의 뿌리를 더 캐자면 1968년 사상계 1호로에 실린 지식인의 사회 참여에서부터라고 봐야 한다. 김수영의 지식인의 사회 참여는 지난해 말 이여령이 조선일보의 문화시론으로 발표한 애비가 지배하는 문화를 공격한 것이었다. 이여령은 애비가 지배하는 문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애비라는 말은 유아 언어에 속한다. 애들이 울 때 어른들은 애비가 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을 사용하는 어른도 그 말을 듣고 울음을 멈춘 애들도 애비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있다. 즉 애비란 말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가 아니다.
이것은 지시하고 있는 의미는 막연한 두려움이며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불안, 그리고 가상적인 어떤 금제의 힘을 총칭한다. 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복면을 쓴 공포 분위기로만 전달되는 그 위협의 금제 감정에 지배되는 경우가 많다. 요컨대 이어령은 한국 문화에는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 흐르는 막연한 불안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것은 문화의 문제로서 우리 문화의 허약성과 비겁성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김수영은 이어령의 에비론이 동맹님 공작단 사건의 직후에 문화시론으로 발표되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동백님 공작단 사건이란 1967년 말에 일어난 것으로서 독일과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던 윤희상과 이화가 이응노를 비롯하여 학자 유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 주재국과 협의도 없이 비밀리에 비행기로 납치해온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독일과 프랑스로 하여금 대한 외교 단절을 거론하게 했으며 문화예술계에 말할 수 없는 위축을 가져왔다. 그런 때 정치력의 유상, 무상의 압력을 말하지 않고 앱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그것이 가져오는 허약성과 비겁성을 말한다는 것은 창조의 자유를 외면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령의 앱이론을 정면에서 부정했다고 할 수 있는 김수영의 지식인의 사회 참여가 발표되자 이어령은 발끈했다. 그는 곧 누가 그 조종을 울리는가 라는 반격문을 조선일보에 발표했다. 이어령의 반격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1. 창조란 말 속에는 필연적으로 외로움이나 싸움의 뜻이 내포된다. 그러므로 문화의 위기는 외부로부터의 위협보다 문화인 스스로의 응전력과 창조력의 고갈에 의해 비롯된다. 2. 김수영은 유상무상의 정치 권력의 탄압에 의해 문화가 왜소해지고 문화인이 비겁해진다고 했는데 8.15 직후나 4.19 직후에서 보듯이 문화는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에 가장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참여론자들은 8.15와 4.19 직후를 한국 문화의 황금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처럼 문화인들이 비굴하고 추악하고 무비판적이며 창조 기능을 송두리째 거세당한 적이 없었다. 즉 문화는 정치사회적 요인이 배경이 될 뿐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되어야 하며 때문에 문학적 가치를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로 평가하고자 하는 참여론자들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결과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김수영은 이어령의 누가 그 조종을 울리는가를 읽고 지난해 선의희와 백낙청 논쟁을 떠올렸던 듯하다. 그날 신문의 위쪽에 RE 선우 대 백낙청 대담 사상계 2호로 이라고 적혀있고 그 위쪽에 RE Writer and Politics S. 스펜더라고 쓰고 있다. 그는 8.15 직후나 4.19 직후 문학적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8.15나 4.19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논조에 충격을 받았던 듯 8.15와 4.19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언더라인을 그으면서 꼼꼼히 읽은 뒤 괄호 열고 실제로 김수영의 스크랩에는 그 부분에 언더라인이 쳐져 있다. 괄호 닫고. 김수영은 실험적인 문학과 정치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반격문을 쓴다. 모든 전위 문학은 불온하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문화는 본질적으로 불온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8.15 직후나 4.19 직후에 문학이 정치 삐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문화와 정치 이데올로기들을 동일시하는 일부 문화인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것은 소아병적 단견이다. 선진국의 예로 보면 문학의 위기는 문화를 정치 이데올로기와 동일시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문화를 파시즘과 같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만든 데서 일어난다. 김수영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만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이어령이 말한 응전력과 창조력, 괄호 열고 김수영 것을 문학과 예술의 전위성 내지 실험성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김수영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만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이어령이 말한 응전력과 창조력이 올바로 순환작용을 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이어령이 말한 대중의 검열자가 아니고 획일주의가 강요하는 대제도의 유형무형의 문화기관의 에이전트들이라고 했다. 그 에이전트들에 의해서 문화의 파괴 작업이 행해지고 언론 자유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다시 논쟁은 계속된다. 이어령은 모든 전위 문학은 불온하며 모든 살아있는 문화는 본질적으로 불온한 것이라고 김수영은 말했는데, 불온함으로 그 작품이 좋다는 김수영이나 불온함으로 그 작품이 나쁘다는 관의 검열원들은 주장과 시각이 다를 뿐 문학작품을 문학작품으로 읽지 않으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공격했다. 그는 문화의 창조적 자유와 진정한 전위성은 역사의 진보성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과 역사, 그것을 보수와 진보로 칼질해 놓은 도식화된 이데올로기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난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꽃을 꽃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수영은 또 문학의 본질은 꿈꾸는 것이고 불가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자신은 분명히 불온성의 의미를 밝혔는데, 이어령 그것을 정치적 불온성과 일치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령은 그 뒤에도 두 번에 걸쳐 김수영에게 비판의 화살을 퍼부었는데 김수영은 대응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동백림 간첩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무장간첩의 서울 침투 사건이 벌어지는 등 냉전 분위기가 고조되는 때에 벌어진 두 사람의 논전은 짧은 것이기는 했으되 모든 전위 문학은 불온하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문화는 불온한 것이다. 라는 명제를 얻었다. 이것은 한국 근현대 문학 100년사에서 논쟁이 거둔 드문 성과라 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 우리 문학의 논쟁은 그것이 농민문학이든 민족문학이든 참여문학이든 정통론이든 파벌주의와 말꼬리 잡기 비방으로 얼룩졌다. 왜 우리는 이 문제로 싸워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답이 없었다. 김수영과 이어령의 논쟁도 처음 4회까지는 문학의 불온성과 문학의 내적 자유를 말하면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냉전 논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서 말해진 김수영의 불온성론은 문학의 전위성과 정치적 자유의 밀착관계를 확실히 까발린 것이었다. 즉 모든 진정한 새로운 문학은 기존의 문학 형식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기성사회의 질서에 대해서도 위협이 된다는 것으로, 기성사회의 질서에 위협을 주지 못하는 전위 문학은 가짜라는 말도 되고, 그런 문학은 진정한 새로운 문학이 될 수 없다는 말도 된다. 그러나 사회를 넘어가면서 두 사람의 논쟁은 치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 문학의 논쟁의 관성에 빠져들어간다. 이어령은 서랍 속에 있는 불온시의 정체가 뭐냐고 물고 늘어졌으며, 김수영은 불온성은 모든 진정한 문학의 본질에 속한다고 개념의 수위를 낮추었다. 물론 불온성이 진정한 문학의 본질이란 것은 틀린 것도 아니고 비약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신문사의 응모 작품에 불온한 작품들이 수없이 투고되고 있으며, 그런 응모에도 응해오지 않는, 보이지 않는 불온한 작품들이 땅을 덮고 하늘을 덮을 만큼 많다는 데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김수영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다. 당시 논쟁은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두세 명 모이면 다방이나 술집에서 크나큰 화제거리가 되었다. 반론이 새로 나올 적이면 문학인들은 갑판을 사서 읽으며 드물게 정치한 논리다. 여기서 정치란 얘기는 정교하고 치밀한 그런 뜻입니다. 드물게 정치한 논리다. 역시 이어령이다. 꽃을 꽃으로 볼 줄 아는 유일한 그리고 최종적인 증인이라고 탄성을 질렀다. 불온성이라는 말에 어리둥절한 문인들도 있었다. 당시 나도 불온성을 잘 이해할 수 없어 어느 평론가에게 불온성의 개념과 논쟁의 승패 여부를 물어보았을 정도였다. 사건은 사건을 물고 오는 성질이 있는 모양이었다. 이어령과의 논쟁을 끝내고 불안과 초조가 뒤섞인 찜찜한 것들이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10여일이 지난 뒤였다. 10여 명의 사복들이 서강집으로 급습해온 사건이 있었다. 속옷바람으로 자고 있었던 부부는 놀라고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면서 옷을 주워 입고 마루로 나갔다.
김연경이 먼저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다. 사복들은 대답하지 않고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했다. 조선일보 때문에 오셨소? 김수영이 호흡을 조절하고 나서 물었다. 사복들은 역시 답이 없었다. 김수영 우려했던 일이었기 때문인지 쉽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사복들은 다시 동행을 요구했다. 김수영은 찌푸차에 올랐다. 찌푸차가 발진했다. 김수영이 연행되어 간 건물의 한 사무실에는 놀랍게도 수성과 수명, 수완, 송자가 먼저 와 있었다. 뒤에 한 일이지만 최근 남으로 넘어온 간첩 한 사람이 자수했는데 그의 자술서에 난파간첩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던 김수경을 잠시 보았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했다. 지금쯤 서울에 잠복 중일 것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정보기관은 신속하게 김수경의 신원을 조사하고 도봉동과 서강으로 기관원을 새벽 일찍 동시에 급파시킨 것이었다. 이날 김수영과 그의 형제들은 종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자 저녁 4시쯤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탈없이 그곳에서 풀려났다는 사실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뿐 김수경의 소식은 믿어지지 않았다. 기관원이 넘겨짚으려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았다. 난파간첩의 이야기로는 괄호 열고 수사관이 그 말을 전해주었다. 가로 닫고 수경은 이북에서 한 간현악단 클라리넷 주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수경은 경기고 시절의 취미로 클라리넷과 트럼펫을 불었다. 당시 경기고의 취주악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쳤다. 노모는 틀림없이 그애는 예술 같은 걸 했을 것이라고 난파간첩의 이야기를 믿고 싶어 했다. 그애는 큰형을 닮았으니 예술 같은 걸 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셋째가 예술가로 입신했다는 사실이, 아니 예술가로 그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하지만 김수영은 어머니처럼 동생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지만은 않았다. 그들 가족은 그리고 자신은 수경 때문에 감시의 대상이 될 것이고 시나 신문들도 보이지 않게 몇 겹으로 검열되어 질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검은 안개처럼 몰려왔다. 김수영은 검은 안개 때문에 또 10여일 술을 마시고 다녔다. 그리고 20여일쯤 뒤인 4월 13일 김수영은 팬클럽 주최로 부산에서 열린 문학 세미나의 발표 주제자로 백철, 모윤숙, 이헌구, 안수길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다. 문학 세미나가 드문 시절이라 장내는 초반부터 청중이 가득했다. 양병식이나 김정환과 같은 부산의 문인들도 보였지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다. 이날 김수영의 발표문 제목은 시여 침을 뱉어라. 부제는 힘으로써의 시의 존재라는 원제목보다 어려운 것이었다. 청중들은 여기저기서 참 별스럽기도 하다. 시여 침을 뱉어라가 대체 뭐고, 말 그대로 시에다 침을 탁 뱉는다는 것이겠지만 또 힘으로써의 시는 뭐고, 청중들은 여기저기서 낄낄거리고 소곤거렸다. 이날 세미나는 인사말과 감사의 말, 시낭독 등 형식적인 의제를 거친 뒤 김수영이 단상에 올라왔다. 큰 키에 큰 눈을 굴리며 약간 쇳소리가 섞인 음성으로 김수영은 나의 시에 대한 사유는 아직도 그것을 공개할 만한 명확한 것이 못 된다고 했다. 그렇게 서두를 떼고 나서 김수영은 이러한 나의 모호성은 시작을 위한 나의 정신구조의 상부 중에서도 가장 첨단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없이는 무한대의 혼돈에 접근을 위한 유일한 도구를 상실하는 것이 된다고 난해하기 그지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청중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시여 침을 뱉어라는 오늘날에 와서도 쉽게 해독되어지지 않는 김수영의 시론 가운데서도 가장 어렵고 태제로서의 품격과 강도를 갖는 독특한 시론이었다. 그런 시론을 활자로서 생각하면서 읽는 것도 아니고 강연으로 접하고 있으니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였다. 청중들은 정신구조니 상분이 첨단이란 단어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런데 묘한 상황이 그 뒤에 일어났다. 청중들은 김수영의 강연을 들으려 하지 않고 폭포수처럼 말들을 쏟아내는 김수영의 표정과 소리를 보려고 했다. 청중들은 모노드라마처럼 김수영의 열정적인 표정과 소리를 보았다. 몇 사람만이 귀를 모으고
강연을 들었다. 시작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가장 정확하게 말하자면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다. 김수영의 후기 실론의 핵심적인 부분이면서 가장 난해하고 마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 위에 온몸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김수영의 생애에서 보자면 4.19의 경험이 거기에는 짙게 그림자를 들이고 있는 듯하다.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시작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시를 창조한다는 뜻이 된다. 4.19 때 학생 행렬이 그랬듯이 시의 경무대로 물결쳐 가는 것이다. 이때 행렬과 물결은 그림자도 없고 계산된 프로그램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움직여 하는 것이고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가는 것이며 온몸으로가 먼저 아니고 밀고가 먼저도 아니었다. 그것은 동시에 이고 하나로서였으며 밀고 나가는 방향은 이어령과의 논쟁에서 한 초점이 되었던 불온성의 방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시 여침을 뱉어라의 배면에는 불온의 소리가 넘쳐 있다. 그러고 보면 온몸으로서의 사상은 4.19 이후 김수영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숙성되어 온 숙변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긴 한 사람의 예술가의 사상이 자신의 생애 속에서 커온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일이다. 4.19 때 김수영은 그림자가 없다를 썼는데 그 시는 사회의 우상을 파괴하고 기존의 시에 대한 형식을 파괴했다. 그는 온몸으로 자유의 시를 밀고 나갔다. 우리는 이에서 시에 대한 기존의 사변을 모조리 파괴하고 새롭게 써야 새로운 시가 되며 그러므로 온몸에 의한 온몸의 이행이 사랑이 된다는 까닭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김수영은 여기서 하이데거의 세계의 계진으로서의 산문성을 끌고 온다. 산문이란 세계의 계진이다. 이 말은 사랑의 유보로서의 노래의 매력만큼 매력적인 말이다. 시에 있어서의 산문의 확대 작업은 노래의 유보성에 대해서는 침공적이고 의식적이다. 우리들은 시에 있어서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공간적으로 상상해서 내용이 반, 형식이 반이라는 식으로 도식화해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노래의 유보성, 즉 예술이 무의식적이고 은성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음반이 아니다. 그것은 반이 아니다. 예술성의 편에서는 하나의 시 작품은 자기의 전부이고 산문의 편, 즉 현실성의 편에서도 하나의 작품은 자기의 전부이다. 시의 본질은 이러한 계진과 은폐의 세계와 대지의 양극의 긴장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시에 있어서의 산문성이 침공적이며 의식적이라는 것은 은폐의 유보를 지향하는 노래와 상반된 계진과 해명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문적인 것과 시적인 것들 둘 사이에는 긴장이 서리고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 긴장과 스토리가 김수영의 시를 파괴하고 새롭게 창조해왔다. 산문적인 것과 시적인 것 사이에서만 긴장이 서리는 것은 아니다. 내용과 형식도 예술성과 현실성도 반의 반인 평등단계에 있지 않고 자기가 전부라는 긴장과 대립 속에 있다. 이것은 스스로의 시에 대한 진단이고 변호로 할 수 있다. 그의 시와 시론들은 이 같은 시쓰기와 시논하기를 통해 전후좌우로 의미망을 만들며 미로와 같은 체계를 세운다. 그리하여 김수영은 산문적인 것과 시적인 것, 내용과 형식, 예술성과 현실성 등이 복잡하게 피를 흘리면서 쟁투를 벌이지만 분리될 수 없는, 분리되어서도 안 되는 한 몸의 것으로 되며 한 몸으로 밀고 나가는 성과를 거둔다. 다음 부분이 그 과정을 잘 나타내준다.
지극히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말이지만 나는 소설을 쓰는 마음으로 시를 쓰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산문을 도입하고 있고 내용의 면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유가 없다. 너무나 많은 자유가 있고 너무나 많은 자유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되지만 내용의 면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말은 사실은 내용이 하는 말이 아니라 형식이 하는 혼잣말이다. 이 말은 밖에 대고 해서는 아니 될 말이다. 내용은 언제나 밖에다 대고 너무나 많은 자유가 없다는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너무도 많은 자유가 있다는 형식을 정복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간신히 성립된다. 내용은 언제나 밖에다 대고 너무나 많은 자유가 없다는 말을 계속해서 짓거려야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짓거리는 것이 이를테면 38선을 뚫는 길인 것이다. 낙숫물로 바위를 뚫을 수 있듯이 이런 시인의 헛소리가 아닐 때가 온다. 헛소리다, 헛소리다, 헛소리다 하고 외다 보니 헛소리가 참말이 될 때의 경이, 그것이 나무아비 타블의 기적이고 시의 기적이다. 이런 기적이 한 편의 시를 이루고 그러한 시의 축적이 진정한 민족의 역사의 기점이 된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참여시의 효율성을 신용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다. 너무나 많은 자유가 없다고 내용이 밖에 대고 외침에 따라 확대된 자유의 공간을 형식은 새로운 형식으로 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내용과 형식의 작용에 의한 부단한 시적 자유의 발전이 시의 기적으로 이어지고 진정한 민족사의 기점이 된다는 김수영의 변증법의 발견은 소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주제 발표를 마치고 김수영은 단에서 내려왔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양병식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섰다. 두 사람 반갑게 손을 붙잡았다. 실로 오랜만이었다. 15년도 더 넘은 세월이었다. 김수영이 부산을 떠난 뒤 처음이었다. 방파제로 나가 소주 한잔 하지. 좋고 말고. 그들은 입구로 걸어 나갔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젊은 시인 김철이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했다. 김철은 서울공대 2학년 때부터 김수영의 집에 드나들었다. 눈이 많이 내린 어느 겨울밤에는 상계동에 있는 공대 기숙사로 돌아가기 어렵다며 그의 집에서 재운 적이 있었다. 그날 밤 김 선생님은 책을 읽어라 계속 말씀하셨죠. 정에 넘친 말씀이셨어요.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사무무역에 취직했던 김철은 잠시 고향, 그 고향은 부산이었다. 에 내려갔던 길에 김수영이 세미나 참석자 부산에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세미나장으로 갔다. 그는 저녁을 모시고 싶다고 했다. 김수영 김철 손을 잡고 흔들면서 함께 저녁을 하고 싶지만 친구와 가야겠다고 했다. 그는 양병식과 가야 했다. 그는 양병식과 20년 해포를 풀어야 했다. 김수영은 김철에게 다음에 서울에서 만나자고 하고는 양병식과 강복동 거리를 돌아 다시 읽겠습니다. 김수영은 김철에게 다음에 서울에서 만나자 하고는 양병식과 강복동 거리를 돌아 방파제로 나갔다. 부산 바다는 53년이나 68년이나 똑같이 깊고 맑았으며 수심에는 그의 슬픔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안하고회를 안주로 소주를 마셨다. 양병식이 다시 읽겠습니다. 양병식이 낯설지 않았다. 샤르트르의 원소를 끼고 명동거리를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았다. 그는 명동 시절에 안가주망밖에 모르던 젊은 시학도였다. 요즘도 샤르트르 읽나? 그저 읽는 거지. 김은실은 잘 읽고 잘 읽는 편이야. 김수영은 소잔을 입으로 가져다가 말고 김은실을 부르지 했다. 양병식 공중전화 박스로 갔다 오더니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난 뒤에 만나자더군. 포로 수용소에서 일이 걸린 듯 했다. 그러고 보니 양병식의 억양에서도 어느새 부산 냄새가 스민 것 같았으며 의사티도 흘렀다. 그날 5시 반경에 예약해두었던 전세차를 타고 김수영과 일행은 불국사로 떠났다. 백철은 개인 사정으로 부산에 남았다. 동네를 지나 울산을 빠져나가자 벌써 들녘에는 상그늘이 깔리고 경주 부근에 이르렀을 때는 사위가 캄캄해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만이 깨어있는 의식처럼 길을 비췄다. 불국사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지나서였다. 사찰 구내에서 비쳐나오는 불빛이 노송들 새로 반짝일 뿐 사방은 고요했다. 아직 이른 봄이라서 밤 기운이 쌀쌀했다. 어느새 불국사에 이르렀군 하고 누군가 말했다. 불국사는 역시 불국사야 라고 누군가 받았다. 우리가 지금 극락에 온 셈이군 라고 또 누군가 덧붙였다. 일행은 가가 대소했다. 그들은 여간에 들러 짐을 내려놓고 법주가 아닌 바가리 정종으로 저녁 겸 밤찬을 한 뒤 여간 아이에게 술 주전자를 돌리고 청마시비를 찾았다. 현대문학사 주간으로 세워진 그 시비는 그날 13일 낮에 제막식을 가졌다. 일행에게도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이 왔었으나 세미나 일정 관계로 시간을 낼 수 없었다. 불국사 경내에 있는 시비에 이르러 일행은 술을 한 잔 붓고 눈을 감았다. 그들은 시비 건립 후 최초의 참배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게 된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김수영이 울음을 터뜨렸다. 안수길이 김수영을 회상한 글에서 쓴 바와 같이 그것도 엉엉 소리 지르며 그는 감정이 극도로 격앙되었던지 주전자를 들어 비에다 술을 마구 뿌리더니 다시 비를 껴안고 여기서 비가 아니고 비입니다. 비. 추도비. 묘비. 다시 비를 껴안고 절규에 가까운 소리로 울어댔다. 이영구도 모윤숙도 비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안수길도 눈시울이 뜨거워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았다. 음력으로 3월 보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어느새 노송 사이로 달이 떠올라 있었다. 서울에 오는 길에 김수영은 그 여행이 몹시 즐거웠고 인상 깊었던 듯 일행에게 몇 번이고 이런 여행의 기회를 다시 꼭 갖도록 하자고 말했다. 안수길도 모윤숙도 이영구도 맞장구 쳤다. 서울에 도착한 직후에 쓴 소설과 전병순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그 여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난 그동안 부산에 갔다가 불국사 구경을 하고 왔어요. 아주 딜럭스하게 놀았죠. 그 반동이 와서 요즘은 치질이 또 도져서 마음을 가다듬어 번역일을 하고 있지요. 역시 우리들에게 고독과 가난이 무의의 약이군요. 게다가 수목까지 곁들이면 더 좋고. 부산에서 돌아온 김수영은 한동안 들뜬 기분에서 술을 마시며 보냈다. 5월 초순경에는 김현경의 친구인 하덕인의 초대로 김현경, 백낙청, 한남철, 연무웅, 유덕화와 함께 그녀의 집에 갔다. 안방에는 진수성찬이 차려 있었다. 술잔이 화기애애하게 돌았다. 김수영이 유덕화에게 술잔을 건넸다. 유덕화는 시, 미인의 주인공으로 화식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김수영이 피운 담배 연기를 빠져나가게 하기 위하여 창문을 살그머니 열었다가 하느님의 훈풍을 김수영으로 하여금 떠올리게 한 여인이었다. 미인이었고 썩 우아한 여성이었다. 한남철의 재담도 유덕화의 미모에 못지 않았다. 한남철은 그날의 모임이 흡족했던지 김수영에게 그런 자리를 또 갖자고 졸랐다. 한 번은 유덕화의 집으로 서너 명이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돌아서야 했다. 놀기를 좋아하는 한남철은 김수영의 여자친구들이 부러운 듯 했다. 생각보다 김수영은 여자친구들이 많은 편이었다. 김연경의 친구들은 대개 그의 친구였으며 해방 전후에 연극을 하던 여대생이나 문학을 하던 여대생들 중에도 그의 친구가 된 이들이 많았다. 그는 그 시절 멋쟁이였다. 한때 그는 노란 캡을 쓰고 흰 양복에 흰 구두를 신고 명동을 활개치고 다녔다. 그는 대학 시절에 연극을 했으며 뒤에 자유극장 대표가 되는 이병복과도 친구였고 그의 동생인 디자이너 이병정과도 친구였다. 그는 시인 김영태에게 이병정은 에로틱하고 엑센트릭한 여자예요 라고 했다. 그가 자유극장에 공연을 자주 보러 오는 것은
연극이 끝난 뒤 이병정과 맥주잔을 부딪히기 위해서인 듯했다. 여기서 아마 엑센트릭은 이센트릭을 영어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별난, 기이한 그런 뜻입니다. 설명이 안 나와서 제가 덧붙입니다. 김형태의 눈에는 사랑에 가까운 것으로 보였다. 그 뒤로도 김수영의 술은 계속되었다. 거의 매일 친구, 술, 실수, 친구, 술, 실수였다. 어느 날은 신동문과 2, 3차를 다니다가 눈을 떠보니 효창구장 부근의 전화박스에서 자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술을 마시면서 범하는 그런 실수가 근대화에 몰들여진 합리주의자들의 계산보다는 훨씬 인간적이라며 사회적인 폐해가 없어 좋았다. 시어 침을 뱉어라 에서 소리친 것과 같이 서울의 술집에는 이제 인간적인 주정꾼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광화문 뒷골목의 아리스다방에 가도 검은 불독과 같은 김종삼이 눈을 말똥거리고 있는 것이 보일 뿐이었다. 문학하는 사람들도 막걸리 몇 잔으로 입을 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 자들이 그는 싫었다. 그는 술이 좋았다. 술은 감정을 샘솟게 하는 약이었으며 혼란이었으며 자유였고 불가능을 꿈꾸는 꿈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김수영이 두주를 불사하는 대주가로 떠오를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술을 마셨다 하면 끝장을 보려는 폭주가였을 뿐 집에서는 술을 입에 대려 하지 않았다. 술 취한 사람들이 집으로 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한 번은 고은이, 김현, 연무은과 낮부터 술을 마시다가 김수영네 집에 쳐들어가자고 구수동으로 간 적이 있었다. 고은은 김현과 연무응을 대문가에 세워두고 홀로 마당으로 들어갔다. 안방에서 나온 김수영은 고은을 어둠컴컴한 마당에 세워두고 목소리를 높여 야단치기 시작했다. 밤내 공부를 해도 될까 말까 할 때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사람이 술 마시러 선배 집을 찾아다니느냐? 그래가지고 시를 쓸 수 있겠느냐? 우리 문학이 아직도 정근대적 탈을 벗지 못하고 헤매는 것은 끼리끼리 어울려 술 마시고 노는 병폐 때문이 아니냐? 반 시간가량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현과 연무웅이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마당으로 들어서자 김수영은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날 김수영은 엄격한 사부였다. 그는 그렇게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싫어했고 술 마시러 오는 사람도 싫어했다. 애초에 그는 술에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포금하고 난 다음 날은 종일 쩔쩔맸다. 그런데도 한 잔 술이 들어가고 술기가 오르면 생각들이 공기에 입자와도 같이 그를 에워싸고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예술가 기질의 사나이들이 대개 그렇듯 그도 술을 술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분으로 마시는 사람이었다. 6월 12일인지 13일에도 김수영은 평론가 홍사중과 여동생 수명, 여동생의 친구인 소설가와 술자리를 가졌다. 홍사중의 단골인 미국 대사관 뒤편에 있는 발렌타인이라는 양주 집에서였다. 그때 홍사중은 김수명을 사랑했고 결혼하고 싶어 했다. 김수영은 그저 그런 평론가지 하면서도 누이가 홍사중과 결혼하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그들은 술집 마담 같지 않은 발렌타인 마담이 합석한 가운데 꼬냑을 두어 시간 흥겹게 마셨다. 그들은 2차로 북창동에 있는 멕시코로 갔다. 분위기가 그럴듯한 곳이었다. 그만큼 술값도 비쌌다.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술값이 얼마라는 말을 들은 김수영은 놀랐다. 꼭 강도에게 당한 것 같군. 강도에게 당한 기분이야. 그러나 김수영 기분이 깨지지 않는지 다시 발렌타인으로 가자고 했다. 김수명이 집에까지 가려면 시간이 넉넉하지 못할 것 같아 오빠 이젠 그만 가봐야겠어요 라고 말했다. 김수영이 야 하고 소리 질렀다. 너는 그게 탈이야. 그게 틀렸어. 한번 좀 탈선하면 어때? 탈선도 해봐라. 저기 신도 호텔 있더라. 그곳에서 오늘 밤 잡아. 탈선할 줄 알아야 탈선하지 않을 수 있는 거다. 김수명은 오빠의 말을 뿌리치고 친구와 함께 돌아섰다.
그때 김수명의 집은 도봉산 기슭에 있었고 12시 정각에는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렸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김수명은 오빠의 말이 자꾸 걸렸다. 탈선할 줄 알아야 탈선하지 않을 수 있는 거다. 그렇다면 탈선 안 한다면 탈선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오빠의 역설적인 삶인가? 얼마 전 막내 동생을 따라다니던 젊은이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가 생각났다. 마침 집에 와 있던 김수영은 오빠 노릇을 한답시고 그를 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모르지만 한참 뒤에는 김수영의 고송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마침 집에 와 있던 네, 제가 반복해서 다시 읽었습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겠다고? 야, 이 새끼야. 네가 똥구멍이 빠지게 책을 읽어도 완전한 인간은커녕 불완전한 인간도 못 되고 있는데 네 놈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온다고?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집안 식구들이 떠들썩한 소리를 듣고 일이 벌어졌다 싶어 뛰어나갔다. 김수영은 식구들의 얼굴을 보자 더욱 기승하여 길길이 뛰었고 젊은이는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오빠의 세상살이는 기승의 연속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한밤중에 담을 넘어 도둑이 들어왔다. 도둑이 어리벙벙한 사람이었던지 여보, 당신 어디 사는 사람이야? 이 밤중에 남의 담을 왜 넘어? 하고 김수영이 물어댔으나 도둑은 대답하지 않고 허리만 굽신굽신했다. 참다 못한 김수영은 이거 보세요 하고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다. 누가 도둑이고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었다. 나중엔 도둑이 오늘 밤 나에게 잘 수 없나요? 했고 김수영이 짜증난 목소리로 그만 가시오 했고 이번에는 도둑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오빠는 그런 사람이지. 달성할 수 없는 완전 탈선하지 않으려는 탈선, 싸움, 더 큰 싸움, 더 큰 싸움. 그래 오빠의 싸움은 그런 거겠지. 이런저런 오빠의 생각들이 기억 속에서 더듬다 보니 기분이 풀렸다. 김수영은 피식 웃었다. 다음날 김수영은 이제 일이 마음에 걸렸던지 다시 읽겠습니다. 다음날 김수영은 어제 일이 마음에 걸렸던지 현대문학사에 들러 내가 어제 많이 취했지? 취했던 것 같아 라고 수명에게 말했다. 수명은 그 말에는 대꾸하지 않고 오빠 유경환 씨한테 전화 왔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물었다. 사상계 자담회에 나가기로 하고 자담료를 받아갔는데 오지 않았다며 유경환에게서 오전에 현대문학사에 전화가 걸려왔었다. 나도 이제 좀 그렇게 하고 살기로 했다. 그놈의 자담회? 구색이 불가한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들 남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식점으로 들어가 설렁탕을 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서인지 김수영의 얼굴은 붉게 홍조를 띠면서 부드러워져 갔다. 옛날에 그를 본 것 같았다. 풀잎처럼 눕다. 누이와 헤어진 뒤로 신구문화사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온 김수영은 번역일에 다시 매달렸다. 번역일은 내 인생이 이것뿐인가 자타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게 지겹지만 또 열중해서 사전을 찾고 문맥을 정리하다 보면 가슴이 따끈하게 스파크가 이는 곳도 있었다. 유명한 사람들의 문장 속에는 귀한 말들이 숨어 있었다. 요즘 그는 신구문화사의 번역을 주로 했다. 얼마 전에 뮤리엘 스파크의 메멘토 모리를 끝내고 아스트리아스의 대통령 각하를 손에 잡았다. 아스트리아스의 소설은 라틴 아메리카의 환상과 공포를 느끼게 해주었다. 밀림의 칙칙함이 그의 문장에는 감돌았다. 김수영은 사전을 뒤지다 말고 담배 생각이 나서 파고다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이고 길게 한 모금 빨아 마셨다. 번역을 하다 말고 담배를 한 대 피우는 맛이란 여자와 밤내 그 짓을 하고 난 뒤보다 상쾌했으면 했지 못하지 않았다. 수년 전에는 물부리를 하나 사서 물고 다닌 적이 있었다. 그것도 상쾌를 맛보는 일종일 것이라고 김수영은 생각했다. 상쾌는 자학과 동전의 안팎이었다. 한때 그는 깊이 자학의 함정에 빠져든 적이 있었다. 얼굴 색까지 형형색색으로 바뀌었다.
한 친구는 시대에 뒤떨어진 철학이라고 비웃었지만 그 비웃음이 오히려 감미로웠다. 담배도 그런 감미로운 맛이 있었다. 김수영은 모두 옛날 일이라고 넘기려다 말고 며칠 전 김연경이 토요일에 돈 쓸 일이 있다면서 신동문 씨에게 부탁할 수 없겠느냐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김연경은 요 몇 년 사이 걔 때문에 생활 범위가 넓어지고 바빠졌다. 김수영은 신동문에게 전화를 걸었다. 번역한 만큼 돈을 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좋다고 선선히 응했다. 김수영은 다시 전화로 김연경을 불러 번역한 원고들의 급히 넘버를 매기라고 이르고는 다시 유정에게 전화했다. 한껏 기분이 좋은 목소리였다. 유형, 오늘 한잔 안 하겠소? 오늘은 토요일이요. 일찍 들어가도록 합시다. 아니, 오늘 내가 살게요. 방금 신동문한테 전화했는데 원고료를 선불해 준다니 한잔 합시다. 월요일에 만나요. 내일 하루 편히 쉬고. 월요일에 만나. 한잔 합시다. 안 되겠소? 피곤해서 그래요. 그럼 할 수 없구려. 월요일에 당신 말대로 만납시다. 김수영은 전화를 끊었다. 어쩐지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오후 3시경 김수영은 광화문 내거리를 지나 신구문화사로 들어갔다. 신동문이 번역 원고를 받아 끄트머리 매수를 확인한 다음 원고료 7만원을 넘겨주었다. 김수영 그중 일부를 떼어내 왼편 속 호주머니에 넣고 많은 쪽은 오른쪽 속 호주머니에 넣었다. 오른쪽은 김연경에게 주고 왼쪽은 신동문과 술을 마실 셈이었다. 김수영 기분이 좋을 때나 어색할 때면 을에 그렇듯이 그날도 코를 흠흠거리고 고개를 외로 서너 번 돌리고 바르게 서너 번 돌린 다음 신영 이제 그만 나갑시다 했다. 신동문은 이 일이 다 끝나지 않은 듯 조금 더 기다리세요 말하고는 2층으로 올라갔다. 잠시 후에 신동문이 층계를 내려오자 김수영은 또 나가자고 했다. 오늘따라 조급하게 군다고 생각하면서 신동문이 일이고 끝날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 사이 이병주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소설 알렉산드리아로 세대 잡지를 통해서 늦깎이로 문단에 발을 디딘 이병주는 최근 현대문학의 마술사란 단편을 발표하여 문단의 주목을 끌었다. 김수영도 마술사를 읽었다. 느즈막히 등장해도 될 만큼 문학적 포즈에 있어서나 스케일에 있어서 색다른 면모를 지닌 것 같았다. 호감이 갔다. 하지만 김수영은 이병주의 웃음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마찬가지였다. 그곳에는 소화되지 않은 지적 자만 같은 것이 흐르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의 소설이 크기와 깊이에 비해 울림이 부족한 것도 자만으로 인한 감동의 결여에서 오는 듯했다. 그날도 이병주는 신선생 오늘 방공이라니요 하고 떠들썩하게 외쳤다. 그만 갑시다. 가시자는 분들이 많으니. 신동문은 일어섰다. 김수영은 마땅찮은 표정을 지으면서 옆에 앉았던 한국일보사 기자 정달영과 함께 일어섰다. 그들은 청진동 곱창집으로 들어갔다. 소주와 로스구이를 시켰다. 술이 몇 순배 돌자 김수영은 술기가 오른 듯 이병주에게 시비를 걸었다. 정치, 경제, 역사, 문학, 사상을 종횡무진으로 넘나들며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이병주의 말을 가로막으며 야 이병주 이 딜레탕트야 하고 쏘아붙였다. 이병주는 김선생 취하셨구만 하면서 말을 피해 나갔다. 김수영 그 뒤로도 몇 차례 공격했지만 이병주는 껄껄껄 웃으면서 빠져나갔다. 여유와 재기가 흘러넘쳤다. 한 차례 이야기의 폭풍이 휩쓸고 간 뒤 이병주는 이만 입가심을 하고 2차로 가자고 했다. 신동문은 볼 일이 있다면서 옆길로 빠져나가 세 사람은 이병주의 볼보를 타고 김수영의 제의로 며칠 전에 술을 마셨던 발렌타인으로 갔다. 마담이 반갑게 맞아들였다. 맥주가 빠르게 몇 차례 돌았다. 이병주가 또다시 화제를 이끌고 나갔다. 김수영도 곱창집에서와는 다르게 고금소총에다 북해기선을 섞어가며 이야기에 꽃을 뿌렸다. 정다령은 소년처럼 단정히 앉아 입가에 미소를 띠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소주에 맥주를 탄 탓인지 김수영은 벌써 취해 있었다. 큰 눈이 더욱 커지고 말의 템포가 빨라져 갔다. 그는 거칠게 말을 5-6마디 쏟아붓더니 가겠다고 일어섰다. 걸음이 비틀거렸다. 이병주가 따라 나가
자기 차를 타고 가라고 했다. 김수영이 딱정벌레와 같은 차 바퀴에 발길질했다. 그리고 나서 왼손 안에 바른손 주먹을 넣어 밀면서 조지나 먹어라 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을지로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마포행 버스가 그곳에 있었다. 정다령이 마음에 놓이지 않아 마시던 술잔을 놓고 뒤따라 나갔다. 선생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 괜찮아. 취하셨어요. 늘 취했지. 괜찮아. 나 혼자 갈 거야. 김수영은 정다령을 밀어냈다. 정다령의 상체가 휘청일 정도로 힘이 셌다. 할 수 없이 정다령은 20m 간격을 두고 천천히 따라갔다. 김수영은 타이프라이터 상점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을지로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을지로 입구의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정다령은 돌아서서 다시 발렌타인으로 걸음을 옮겼다. 김수영은 을지로 입구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버스는 오지 않았다. 문득 술이 취해 근육이 늘어진 친구들의 불쾌한 얼굴이 떠올랐다. 김수영은 반도 호텔을 지나 시청 앞을 돌아 아리스 다방으로 갔다. 그러나 아리스엔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었다. 김종삼도 보이지 않았다. 김수영은 다시 오던 길을 돌아 을지로 입구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김수영이 버스에 올라 마포를 거쳐 서강 종점에 내린 것은 밤 11시 30분경. 밤은 캄캄하고 언덕 아래 시금치 밭에서는 시금치들이 익어가는 냄새가 향기롭고 벼들이 자라는 논에서는 개구리들이 개굴 시끄럽게 울었다. 밤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다. 잠시 도시가 퇴장하고 시골이 찾아온 것 같았다. 김수영은 왼손이 허전했다. 그러고 보니 그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언제나 그 손엔 책이 들려 있었고 오늘 오후에도 번역 원고를 싼 보자기가 있었다. 김수영은 허전한 손을 흔들며 불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비틀비틀 걸어갔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누군가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멀리 벌들이 웅웅거리는 소리처럼 들리고 종소리 같은 것도 울리는 듯했다. 그리고 무엇인가 어둠을 몰고 그를 향해 달려오는 듯했다. 반사적으로 손을 내둘렀다. 그때였다. 버스 2대가 엇갈려 달리다가 버스가 인도로 뛰어들면서 김수영의 뒤통수를 받았다. 김수영이 땅에 쓰러졌다. 그때 그는 갈색 옷을 입고 있었다. 11시 50분경 아랫마을 아낙네인 듯한 여인이 김수영의 대문을 사납게 두들기며 아주머니 불렀다. 김연경이 문을 열고 나갔다. 깊은 어둠 속에서 여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랫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순간 전율이 김연경의 몸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녀는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하고 아랫길 쪽으로 달려 내려갔다. 사고 장소에는 아직도 끈적끈적한 피가 낭자하게 흘러 있을 뿐 사고차도 구경꾼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파출소로 달려갔다. 경찰들은 사고가 난 것도 몰랐다. 하품을 하며 성가신 듯이 골절상이라도 났느냐고 되물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더듬었다. 한 병원에서 방금 교통사고 환자를 적십자병원으로 실어보냈으니 그곳으로 가보라고 했다. 그녀는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적십자병원으로 달려갔다. 김수영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있었다. 동공은 빛을 잃었고 귀에서는 피가 흘렀다. 손과 팔꿈치에도 퍼렇게 피멍이 들어있었다. 바로 가까이 그가 누워있는데도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김연경은 느껴졌다. 목에서 그렁그렁 가래 끓는 소리만이 그에게 숨이 붙어있음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었다. 김연경은 간호사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했다. 간호사가 전화를 바꾸어 주었다. 엄마야? 하고 준이가 말했다. 그래, 엄마다. 통금이 해제되거든 할머니 댁에 가서 큰삼촌하고 큰고모하고 막내삼촌을 모셔놓으라. 택시를 타고 가서 곧장. 그녀는 수화기를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힘이 들었다. 준이가 택시를 잡아타고 도봉동에 도착한 것은 새벽 4시 30분경. 수성과 수명, 수아는 손에 잡힌 대로 옷을 걸친 채 택시에 올라탔다. 차의 진동을 몸에 받으면서 점점 그들 삼남매는 그들이 왜 이 새벽에 이 차를 타고 달리는지 실감되어 오기 시작했다.
수명은 그제 음식점에서 보았던 오빠의 붉은 얼굴색이 이별의 의식처럼 느껴져 와 견디기 어려웠으나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 그들 형제들은 노모를 달아 참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 형제들은 노모를 닮아 참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세 사람은 이를 악물고 병원으로 들어갔다. 언니가 넋을 잃은 듯 앉아있는 것이 보이고 그렇게도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의 오빠가 산소호흡기를 쓰고 베드 위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며 오빠의 곁으로 다가가서 손을 잡았다. 손을 주물렀다. 반응이 없었다. 수필가이자 의사인 윤호영이 달려왔다. 그는 담당 의사와 몇 마디 주고받은 뒤 환자를 더듬더니 담당 과장 집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 과장이 친지인 듯 했다. 같은 시각 김중희는 유정의 집 대문을 마구 발로 차고 있었다. 그러나 유정은 나오지 않았다. 김중희는 계속 대문을 차고 유정을 부르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날뛰었다. 소리에 못 이긴 듯 유정이 파자마 바람으로 엉금엉금 나왔다. 20여 살은 더 먹어 보이는 노인 같았다. 김종희는 수영이 죽었다고 소리쳤다. 유정은 그치라면 죽을 때도 됐는데 뭘 그래 했다. 아니야 수영이 죽었단 말이야. 뭐라고? 김수영이 죽었단 말이야? 이 귀먹퉁아. 김수영이 죽었다고? 유정은 집으로 달려 들어가더니 다시 달려 나왔다. 그들은 택시를 잡아 타고 적십자 병원으로 달렸다. 황순원도 최정희도 택시를 잡아 타고 적십자 병원으로 달렸다. 그들이 중환자실에 들어섰을 때는 김수영은 산소호흡기를 통해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배가 불룩 부풀어 올라갔다가 가라앉는 기계적인 동작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생과 사를 오락가락하면서 죽음 혹은 삶과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침 8시 의사가 산소호흡기를 벗겼다. 가느다란 싸움도 포기한 김수영의 얼굴은 풀리고 고요해졌다. 김현경이 흐느끼면서 두 눈을 감겨 주었다. 그의 삶이 끝난 것이다. 1968년 6월 16일 48년의 길지 않은 생애를 끝내고 김수영은 조각처럼 희고 단정한 얼굴로 무 속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무는 없을 무입니다. 에필로그입니다. 장례식은 6월 18일 오전 10시 예총회관,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오른편 광장에서 문인장으로 거행되었다. 장례위원장은 이현구, 조사는 박두진이 낭독했다. 이날 하늘에 바람이 상당히 불고 구름이 지나가고 또 지나갔다. 6월답지 않고 희끄무레하고 음산한 날씨였다. 식장에는 황순원, 최정희, 유정, 박연희, 김중희, 백철, 신동문, 백낙청, 연무웅, 김영태 등이 검은 양복을 입고 어두운 얼굴로 말없이 서 있었다. 김수영의 시를 읽고 그 시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젊은 시인들도 상당히 많이 끼어 있었다. 모두 말이 없었다. 말 없는 나무들 같았다. 12시경 유해를 실은 영구차는 그의 어머니가 양계를 하고 있는 도봉산 골짜기의 선산으로 향했다. 동생 수성이 그에게 조그만 정자를 서재로 지어주려고 했던 언덕에 문단 원로를 비롯한 많은 문인과 친지들의 조상을 받으며 김수영은 묻혔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이제 미망이 된 김연경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형제들도 얼굴이 조금 부어있을 뿐이었다. 김수영을 도봉동에 묻고 온 지 한 달 뒤 안숙일은 18년의 지기를 잃은 슬픔을 이렇게 한글에 담담히 담았다. 수영과 나는 꼭 10년 차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울적할 때에 만나보고 싶고 전화라도 걸어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렇다고 자주 만나지는 것은 아니었으나 만나게 되면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인간적으로 애정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내가 아무래도 나이가 위니까 이것은 후배나 동생에게 가져지는 사랑이라고도 해도 막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 나의 심정을 수영도 아는 모양인지 처음부터 변함없이 나를 깍듯이 대접해주고 있었다. 박연희 씨가 자유세계를 편집하고 있을 때니까 부산 피난 초부터였다. 영도에서 조그만 방을 얻고 9 식구가 비좁게 살고 있을 때였는데 수영은 연희, 중이들과 함께 우리 집을 곧잘 습격했고
낙동강병을 조이 터뜨리기도 했다. 환도 후는 물론 4.19, 5.16을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영은 친구들과 함께 우리 집 습격이 잦지는 않았으나 가끔 있었고 때로는 자고 간 일도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정이 더 들었다고 할까? 수영에겐 귀족적인 일면이 있는 동시에 서민적인 요소가 풍부하고 사치한 것이 있는 반면에 전투적인 행동성이 있었다고 할까? 교우 관계만 보더라도 한 번 싫었던 사람, 옳지 않다고 여긴 사람과는 동석도 하지 않는 성민은 귀족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요. 한 번 마음을 허하고 친교를 맺어놓은 사람에겐 끝내 저버리지 않는 점은 서민적인 완강한 의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머리를 빗고 면도하고 넥타이에 단정한 차림을 하면 그 훤칠한 키에 큼직하고 오목한 눈이 어울려 안소니 파킨슨의 마스크를 연상하게 되는 미남형이다. 그러나 수영은 그런 차림을 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겨울이면 한복 바지 저고리 위에 얄팍한 검정 외투를 걸치고 나왔고 여름엔 아무거나 닥친 대로 노타이를 입었으며 봄, 가을엔 그의 목에서 넥타이를 들이운 것을 본 기억이 별로 없다. 서울 태생이면서 서울 사람인 것을 싫어하는 마음도 그것일 것이다. 나 서울이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났어요. 같은 말을 내기로 들은 것도 두세 번 되는 듯하다. 그러나 그에겐 귀족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것을 평소에도 엿볼 수 있었으나 부산 여행 중 해운대에서 뚜렷이 발견할 수 있었다. 사치한 감각과 섬세한 정서의 움직임과 함께. 그러나 수영은 그것에 스스로 반발하고 있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실험적이요 전투적인 행동성은 그 반발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48세면 어느 하나에 안주할 수 있는 연륜이다. 수영도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쉽게 안착하는 것, 거드름을 빼는 것이 싫었던 것이 아닌가 보고 싶다. 파헤쳐보자. 실험해보자. 이 정신은 젊은 세대에겐 귀중한 것으로 이해가 되나 그 대신 동세대 일부에겐 적을 만들 수 있는 태도요. 자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만년의 수영은 이해와 오해 속에서 스스로를 학대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그건 어쨌건 수영은 아직 더 살았어야 될 시인이다. 그것은 수영의 일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의 지금까지의 업적을 과소평가하는 뜻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높이 평가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의 죽음이 아까운 것은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것이 기족적이고 사치한 것과 조화를 이룰 때에 그의 일은 비로소 안착의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는 것도 근래 이해와 오해 속에 맛본 자학에 가까운 고민을 지향하는 데서부터 그 조화의 세계를 향한 걸음이 옮겨질 것이 아니겠느냐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수영의 변사, 여기서 변사는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수영의 변사는 우리 문단과 문학을 위해 무척 아까운 일이다. 이제 울적하면 전화라도 걸어보고 싶은 친구 하나가 없어진 것이 나로선 더욱 슬프다. 김수영의 마디가 굵고 큰손을 사랑했던 유정도 다음과 같은 애절한 조사를 지었다. 해맑은 하늘이 있어. 흰 구름이 떠 있어. 내리쬐는 6월의 햇살이 있어. 저만치 푸른 강물이 있어. 당신이 아침 저녁 거닐던 들길이 있어. 조그만 다리가 있어. 모두 다 그대로 있어. 행길 옆 배추밭 언덕길을 넘어서면 마포구 구수동 41번지 41의 2번지 10여 년을 하루같이 당신이 쌓아올린 조그만 벽돌집이 여기에 있어. 정성스러운 그 손길이 어제까지 다름없을 조촐한 뜰락이 여기에 있어. 작은 바람결에도 흔들려 마지 않는 뱀풀, 딸기풀, 페랭이꽃, 초롱꽃, 당신이 손수 짰다는 통나무 물방아 시렁 위를 열심히 기어넘는 등넝쿨도 덩굴장미도 바로 저기에 있는데 모두가 그대로 있는데 간간히 헛기침을 하면서 앉았다 누웠다 당신이 골똘히 생각에 잠기던 골똘히 펜끝을 가다듬던 여기 이 호젓한 구석방에
이 아침엔 커튼도 무거이 닫힌 채 어제대로 책상도 제자리에 놓여 있는데, 책상 위에 쓰다만 원고지도 놓여 있는데, 책상 앞에 반드시 방석도 놓여 있는데, 간간히 들려오던 기침 소리가 이젠 없구려. 뼈지고 마른 그러나 따스하기 그지없던 그 널따란 손이 없구려. 놀라기를 잘하던, 고지듣기를 잘하던 그 커다란 눈이 없구려. 아, 당신이 좋아하던, 그리고 못 견디게 당신을 좋아하던 이 모든 것들을 남겨둔 채 홀로리 혼자서 어디로 갔소? 수영. 신동문과 연몽이 조사를 썼고 박훈산, 조병화, 이설주, 박봉우, 신동엽 등이 속속 추도시를 발표했다. 김수영의 죽음은 깊은 사김을 가지지 못한 내게도 이상스러운 충격을 주고 왔다. 17일 석간에서 그의 사망 기사를 읽었을 때 나의 온몸에는 싸늘한 울림이 일었고 그와 마셨던 술자리가 떠올랐다. 관철동의 한 싸구려 술집에서 나와 고은은 김수영의 얼굴을 보며 막걸리를 자꾸 입에 부었다. 김수영은 얼마 전에 읽었다는 미국 소설 이야기를 열심히 하였다. 또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명동 지하술집으로 동료들과 들어가다가 벽을 향해 홀로 막걸리 잔을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회색 바바리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허리를 굽히고 지나갔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동료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면서도 4~5m 거리를 두고 앉아있는 그에게로 향하는 내 마음과 나는 싸우고 있었다. 나는 그의 달나라의 장난을 읽으면서 성장했다. 달나라의 장난에 김수영이 4~5m 거리에 있다. 로벨 오센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왜 김수영이 로벨 오센 같다고 생각했던지 나는 모른다. 아마도 그 무렵 나는 빈민가의 낡은 아파트 건물 사이로 걸어가는 넝마주위를 고층 건물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영화 죄와 벌의 주인공인 로벨 오센에 취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로벨 오센 속에서 김수영 속에서 로벨 오센을 보려 하고 있었던지도 모른다. 지금 생각해보면 로벨 오센과 김수영은 동류의 인간이 아니다. 로벨 오센이 영화배우답게 눈물과 우수를 진하게 칠하고 있다면 김수영은 보다 더 거칠고 앙상하게 비극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의 큰 눈만이 세계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을 뿐이다. 뒤에 생각한 것이지만 로벨 오센과 김수영의 이와 같은 거리는 로벨 오센은 지니고 있을 때 김수영에게는 없는 자유의 가용 공간 때문인 듯했다. 로벨 오센에게는 콩코르드 광장과 같은 넓이와 부피와 시간의 자유가 있었다. 그런 자유 속에서 놀고 사랑할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김수영은 그렇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싸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런 광장을 가지 못한 그의 자유는 그리하여 마침내 마르다 못해 꺾어지고 쓰러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꺾어지고 쓰러짐으로써 그는 땅 깊이 뿌리를 내려 자유의 나무로 자랄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싱싱한 잎과 공기와 점액질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게 되었다. 그 죽음과 재생은 풀과 같은 소리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밀히 속삭이고 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네, 이상으로요, 우리가 풀의 시인 혹은 자유의 시인이라 부르는 김수영 시인의 평전을 함께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김수영 개인의 삶을 알 수도 있고요. 또 김수영 시인이 활약했을 때의 시대적 문단의 분위기, 그리고 시대 상황을 아울러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긴 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책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